장남이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친정은 네가 알아서 챙기든가. 연봉 3억을 벌면서도 이런 단위까지 생활비 반반을 외치던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지난달 제 친정엄마 생신엔 억지로 밥 한 끼 사더니 오늘 시어머니 생일 파티에서는 호기롭게 현금 1억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내밀더군요. 문제는 그 1억 원이 제가 주말 알바까지 뛰며 피땀 흘려 모은 적금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 떨리는 목소리로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치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같이 돈도 없는 게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오만방자했던 남편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싹싹 빌기까지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무대 뒤편 좁은 공간에서는 이지윤이 답례품 상자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는 이지윤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벌써 100개째 포장이었습니다. 지윤아, 빨리빨리 좀 해라. 어머님 친구분들 곧 가실 시간이라잖아. 신우이가 팔짱을 낀 채 턱으로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지윤이 리본을 묶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저 혼자라 좀 늦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왜? 나는 손님이지 일꾼이 아니잖아. 신우이가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까딱이며 돌아섰어요. 이지윤은 입술을 꾹 깨물고 다시 리본을 잡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연회장 안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칠순을 맞으신 어머님께 큰아드님 강민석 회계사님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나왔어요. 이지윤이 무대 뒤 커튼 틈으로 살짝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민석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강민석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칠순에 모자란 효도라도 해드리려고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민석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새빨간 외제차 사진이 뜨더라고요. 객석에서 탄성이 쏟아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역시 큰아들이 다르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강민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차량 열쇠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어요. 조명이 열쇠고리를 비추자 금속 광택이 번쩍였습니다. 이지윤이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차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서늘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돈으로 산 차일까? 이지윤은 강민석에게 외제차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이지윤이 무대 옆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민석의 발치에 놓인 서류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 비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적금 해지 증명서였어요. 부부 공동명의 적금 1억 원. 해지일은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이지윤이 종이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었어요. 주말마다 카페 알바를 뛰고 점심값을 아끼고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인 5천만 원은 분명히 이지윤의 몫이었어요. 여보. 이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민석을 불렀습니다. 마이크에 잡힐 만큼 큰 소리였어요. 연회장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강민석이 무대 위에서 이지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간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왜 이래? 지금 분위기 좋은데. 강민석이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지윤이 종이를 강민석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어요. 이거 뭐야? 우리 적금 해지했어. 지윤아, 들어가 있어. 이따 얘기해. 강민석이 이지윤의 팔꿈치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살같이 비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지윤이 팔을 세게 비틀어 강민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돈도 들어있어. 내 돈 5천. 이지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옆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저 며느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이지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 큰일 하는데 와서 깽판을 쳐. 저런 눈치 없는 게 어디서 며느리라고 들어와서는. 이지윤이 단상 아래에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5년 동안 들어온 무시와 모욕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윤이 손에 쥐고 있던 적금 해지 증명서를 무대 위로 던졌어요. 종이가 강민석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내 돈 5천만 원으로 시어머니 차 사들인 거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지윤이 무대 앞쪽에 길게 차려진 메인 식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새하얀 식보 위에는 와인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7단짜리 케이크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식보의 양쪽 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지윤아, 너 미쳤어. 손 안 놔. 강민석이 단상에서 뛰어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윤이 강민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만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점심값 아껴서 모은 돈이야. 알아. 이지윤이 식보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와인잔 수십 개가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연회장 천장까지 울려 퍼졌어요. 붉은 와인이 바닥에 검붉은 호수처럼 번졌습니다. 7단 케이크가 옆으로 기우뚱 쓰러지더니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처박혔어요.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웃고 떠들던 하객들이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지윤이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가 손바닥 위에서 둔하게 빛났어요. 강민석, 이혼하자. 이지윤이 결혼 반지를 강민석의 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와인이 흥건한 바닥을 굴러갔어요.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찰칵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지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이지윤, 너 거기 안 서. 강민석이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지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연회장의 묵직한 황금색 문을 두 손으로 밀어젖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어요. 연회장 안에 남겨진 강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강민석이 구두 뒤축으로 반지를 짓밟았습니다. 비서 어디 있어? 당장 김 변호사한테 전화 걸어. 강민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으르렁거렸어요. 전현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야. 친정 식당까지 다 털어버려. 신우이가 강민석의 옆으로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일단 사람들부터 좀 비켜. 강민석이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누르는 강민석의 손가락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던 이지우는 회전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든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이지훈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을 켜자 강민석의 번호로 부재중 전화 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화면을 길게 눌러 강민석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이지훈을 거리로 밀어냈습니다. 저녁 바람이 이지훈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이지훈이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의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어요. 이지훈이 낡은 캐리어를 끌고 신혼집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 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자취 시절부터 끌고 다닌 10년 묵은 캐리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이지훈의 눈 밑에는 거무스름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모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지훈이 12층 복도를 걸어 1205 앞에 섰어요. 손가락으로 도어록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 숫자였어요. 빨간불이 깜빡이며 거부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이지훈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어요. 또 빨간불이었습니다. 이지훈이 손바닥으로 도어록을 가볍게 두드려 봤어요. 비밀번호 바꿨네. 이지훈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열쇠 수리 업체를 검색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안쪽에서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신우이의 얼굴이 먼저 나타났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입술만 새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와?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문턱에 버티고 섰어요. 이지훈이 캐리어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제 짐 가지러 왔어요. 옷이랑 책이랑 화장품. 내 짐. 신우이의 입꼬리가 비웃듯이 올라갔어요. 내 짐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오빠가 사준 거지. 신우이의 뒤로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굵은 소금 한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저 뻔뻔한 것 좀 봐. 어디서 발을 들이밀어. 시어머니가 이지훈의 발치에 소금을 한 움큼 뿌렸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복도 바닥에 흩어지며 까슬한 소리를 냈어요. 부정한 것이 어디서 우리 아들 집 문턱을 넘으려고 그래. 이지훈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집만 가져가면 돼요. 옷 몇 벌이랑 어머니가 주신 반지요. 친정 어머니가 준 반지.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 친정에서 준 게 뭐가 있어서 반지를 챙겨. 어차피 다 우리 집 돈으로 채워준 살림인데. 이지훈이 캐리어를 끌고 한 발 안쪽으로 디뎠습니다. 신우이가 발끝으로 캐리어를 힘껏 밀쳐냈어요. 캐리어가 옆으로 기우뚱 넘어가며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들어오지 말랬지. 신우이가 이지훈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었어요. 이지훈이 뒷걸음질 치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이지훈의 옷가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 옷 턴옷 가리지 않고 구깃구깃 뭉쳐진 채로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머님, 저 옷들 다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가 또 한 줌의 소금을 이지훈의 얼굴 쪽으로 뿌렸어요. 이지훈이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머리카락에 떨어져 박혔어요. 네가 가져가긴 어딜 가져가. 저거 다 내가 태워버릴 거야. 부정탄 옷을.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석이 양복 차림으로 복도에 나타났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훈, 너 잘 왔다. 강민석이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이지윤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여기 지장 찍어. 재산 분할 포기 각서야. 이지윤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맨 아래에 빨간 도장 찍을 자리가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해줄게. 대신 한 푼도 안 가져간다고 여기 지장 찍어. 강민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인주통을 꺼내 흔들었어요. 안 그러면 너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이지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이지윤이 그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두 동강 났어요. 이지윤이 다시 한번 가로로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복도 바닥에 흩날렸어요. 법대로 해. 이지윤이 강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모은 돈 단 한 푼도 포기 못해. 강민석의 미간이 일그러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구겨질 만큼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윤, 너 끝까지 갈래. 끝까지 가. 이지윤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어요. 강민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두어 번 누르더니 귀에 갖다 댔어요. 박 사장님이세요. 강민석입니다. 강민석이 이지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지윤이라고 지금 거기 회계사무로 근무하는 직원 있죠. 우리 회계법인이 그 회사 세무자문 맡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봤더니 작년 매출 신고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지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제가 그쪽에 굳이 보고서 안 올리고 좀 덮어드릴까 했는데 직원 한 명만 정리해 주시면 저도 모르는 척 넘어갈게요. 강민석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양복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너 내일 출근하면 책상 없을 거다. 이지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5년 동안 일한 회사였습니다. 박 사장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강민석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게 뻔했어요. 오빠 들어와요. 추한 꼴 그만 보고. 신우이가 강민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강민석이 신우이의 손을 따라 현관 안쪽으로 발을 들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지윤을 향해 소금을 흩뿌렸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부정한 것.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혔어요. 도어록이 잠기는 전자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지윤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도에 흩어진 소금과 찢어진 종이 조각이 발치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옆으로 쓰러진 캐리어를 일으켜 세웠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이지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거울 속의 이지윤은 머리에 소금을 묻힌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털어내자 소금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이지윤이 호텔 앞 거리로 나와 캐리어를 끌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 거리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이지윤이 발견한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빨간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이지윤이 카운터에 10,000원짜리 5장을 내밀었습니다. 5일치 미리 결제할게요. 주인 아주머니가 안경 너머로 이지윤을 한번 훑어봤어요. 별다른 말 없이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지윤이 3층 끝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내려놓았어요. 방 안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이지윤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은행 어플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2만 4,000원. 이지윤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결제 내역을 눌러보려는 순간 어플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정지.
이지윤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다시 눌러봤어요.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지윤이 부랴부랴 은행 통장 어플로 들어갔어요.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생활비 통장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가압류. 이지윤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벽 너머에서 옆방 손님이 텔레비전 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지윤이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모텔방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어요. 휴대전화 진동이 갑자기 베개 옆에서 울렸습니다. 이지윤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지윤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이지윤 씨 따님 되시죠? 여기 강북 응급실인데요. 수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박순자 씨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빨리 오셔야겠어요. 이지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식당에 손님이 와서 난동을 부려서 어머님이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지윤이 통화를 끊자마자 아무 옷이나 걸치고 모텔방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탄 이지윤의 손이 자꾸 떨려서 안전벨트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이지윤이 안내데스크로 뛰어갔어요. 박순자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안쪽 침상을 가리켰습니다. 이지윤이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어머니 박순자가 산소호흡기를 코에 꽂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순자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윤이야. 박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이지윤을 알아본 박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더라고요. 지윤아. 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다 깨졌어. 그 여자가 들어와서. 엄마 말 안 해도 돼. 일단 좀 쉬어. 이지윤이 박순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오빠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칠순 잔치 망쳐놓은 위자료 내놓으라고. 박순자가 숨을 헉헉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 가게 그릇이며 의자며 다 던지고 갔어. 손님들 다 도망가고. 이지윤의 어금니가 절로 맞물렸습니다. 박순자가 손을 더듬어 이지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내가 뭘 했어. 그 집안 사람들 보통이 아니라고 했잖아.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지윤이 박순자의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커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일단 입원 수속부터 밟으셔야 해요. 검사도 더 해봐야 하고요. 이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순자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응급실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수납 직원이 안내문을 내밀었어요. 우선 보증금 150만 원 결제해 주시면 입원실 잡아드릴게요. 이지윤이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어요. 삑. 빨간 글씨로 거절 메시지가 떴습니다. 카드 정지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이지윤이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지윤이 휴대전화 어플로 계좌 이체를 시도했어요. 통장 잔액이 0원으로 떠 있었습니다. 가압류 표시가 빨갛게 깜빡였어요. 손님 결제 안 되시면 일단 외래로 처리하고
어머님 일반 침상으로 옮기셔야 해요. 직원의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지훈이 단말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뒷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지훈이 한쪽으로 비켜서서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졌어요. 빌릴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친구들 모임은 강민석이 다 끊어버렸어요. 이지훈이 데스크에서 두어 발자국 떨어진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져 앉았어요. 타일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머리 위로 흘러갔어요. 누군가 이지훈을 흘끔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지훈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었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이지훈은 응급실 복도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침 7시 무렵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박순자에게 다녀온다는 말을 남긴 뒤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비도 아까워 2시간을 걸었습니다. 강남의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지훈의 발바닥은 피멍이 든 듯 아팠어요. 20층짜리 회계법인 건물이었습니다. 이지훈이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이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15층 강민석 회계사 좀 만나러 왔어요.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연결했어요.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손님, 강민석 회계사님이 만나기 곤란하다고 하시네요. 돌아가세요. 덩치 큰 보안 요원이 이지훈의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세요. 이지훈이 보안 요원의 어깨 너머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강민석 좀 내려와봐. 이지훈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지훈에게 쏠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이지훈의 양팔을 붙들었어요. 손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가시죠. 나요. 잠깐만이라도 만나게 해줘요. 이지훈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이지훈을 양옆에서 들다시피 해서 회전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이지훈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대리석 바닥에 굴렀습니다. 회전문 밖으로 떠밀린 이지훈은 그대로 도로 옆 보도블록에 나동그라졌어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 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보안 요원이 회전문 안에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지훈이 보도블록 위에 엎드린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민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15층 어느 사무실에서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지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벗겨진 구두를 다시 신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회전문 안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한 번 더 손짓하더라고요. 이지훈이 까진 손바닥을 옷에 슥 문지르고 돌아섰어요. 거리의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지훈이 길거리 벤치에 앉아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 안에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어요. 이지훈이 그 돈을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버스비도 빠듯했어요. 이지훈이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글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검색 결과 맨 위에 무료 법률 상담 안내 페이지가 떴어요. 이지훈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려는데 손등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지훈이 손등을 닫고 다시 화면을 눌렀어요. 전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안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려 있었어요.
이지윤이 회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상담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어요.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지윤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상대 측 변호인이 김앤박 로펌이네요.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곳이에요. 이지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한 사건 맡기는데 기본이 수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회계사라면 재산 은닉 솜씨가 보통이 아닐 거예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이미 적금 1억도 사라졌고 통장도 가압류된 상태시라면서요. 네, 어젯밤에 카드도 다 정지됐어요. 이지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변호인을 붙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다시 썼어요. 이런 사건은 변호사 한 명이 매달려도 1년 이상 걸려요.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지윤이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이지윤 씨,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제 솔직한 조언은 합의금을 받고 끝내시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받아내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이지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이지윤이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한 손을 짚었어요. 이지윤이 그날 저녁 모텔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꺼내려는데 작은 카메라가 손에 잡혔어요. 5년 전 결혼기념일에 강민석이 사준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이지윤이 카메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결심이 선 듯 카메라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민석의 회계법인 건물 맞은편 골목이었어요. 이지윤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자 강민석이 회전문을 밀고 나왔어요. 이지윤이 카메라를 꽉 쥐었습니다. 강민석이 지하 주차장 입구로 향했어요.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습니다. 이지윤이 손을 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저 앞에 검은 세단 좀 따라가 주세요. 이지윤이 뒷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빼며 말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이지윤을 한번 쳐다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남편이에요. 멀리서만 좀 봤으면 해서요. 이지윤의 목소리가 차분해서 기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강남 한복판을 지나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검은 세단이 화려한 외관의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윤이 택시비를 치르고 아파트 정문 옆 화단 뒤로 몸을 숨겼어요.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지윤이 숨을 멈췄어요. 강민석이 임신한 배가 동그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키가 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화려한 외모였어요. 강민석이 여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오늘은 좀 잘 놀았어. 강민석의 목소리가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흘러왔어요. 이지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셔터를 누르기 힘들었어요. 이지윤이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여자가 강민석의 뺨에 입을 맞췄어요. 강민석이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마주 입을 맞췄습니다. 이지훈이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손가락은 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파트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찍은 뒤 이지훈이 카메라를 가슴에 품었어요. 화단 옆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검은 세단의 번호를 외워두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훈은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번호판을 추적했어요. 차량은 강민석의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증 옆에 따라붙은 작은 글씨가 이상했어요. 리스 계약. 이지훈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자랑한 외제차가 강민석의 돈으로 산 차가 아니었어요. 매달 리스료를 내고 있는 빌린 차였습니다. 이지훈이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강민석이 자주 다닌다는 회계법인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 쓰레기통 옆에 강민석의 사무실 봉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봉투를 슬쩍 가방에 챙겨 모텔로 돌아왔어요. 봉투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계약금 영수증이었어요. 강남에서도 최고급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계약금만 3천만 원. 이지훈이 다른 영수증도 펼쳤어요. 법인 설립 등록 비용, 사무실 임대 보증금, 사업자 등록 수수료, 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에 강민석의 내연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지훈이 영수증들을 침대 위에 늘어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을 모두 더했어요. 5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지훈의 적금에서 빠져나간 그 5천만 원이었어요. 이지훈이 침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5해 동안 점심값을 아끼며 모은 돈이 누군가의 산후조리원과 유령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였어요. 그 사실이 종이 위에 또렷한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영수증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 깊숙이 보관했어요. 다음 날 모텔 앞 골목에서 이지훈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이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지훈 씨 되시죠? 강민석 회계사 비서입니다. 비서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이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지훈이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에는 박순자의 식당 주방을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곰팡이가 핀 채소들이 놓여 있고 냉장고 안에는 상한 고기 덩어리가 보였어요. 식중독 진단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의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진단서에는 박순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환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식당은 이런 적 없어요. 이지훈이 봉투를 비서에게 도로 내밀었어요. 이지훈 씨가 내연녀 얘기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이 사진하고 진단서가 구청 위생과로 들어갑니다. 비서가 봉투를 받지 않고 손을 뒷짐졌어요. 식당 영업 정지 떨어지면 어머님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지훈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사진들이 바람에 날려 골목 바닥에 흩어졌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비서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임대계약 만료가 한 달 남았더라고요. 건물주가 우리 쪽이랑 친분이 좀 있어서요. 비서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비서의 구두 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이지훈이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 모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사진 한 장을 2번씩 집어야 했습니다. 이지훈이 사진들을 봉투에 넣고 모텔방으로 올라왔어요. 침대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조작된 사진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졸아드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훈이 무릎을 끌어안고
침대에 모로 누웠습니다. 이지윤이 휴대전화를 들어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어요. 흥신소. 화면에 광고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이지윤이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디 의뢰하실 건가요? 이지윤이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 비자금 좀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이지윤이 흥신소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50살은 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 너머에서 이지윤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턱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지윤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제 남편이 회계사인데요.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 같아요. 이지윤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증거 좀 찾아주세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남자가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연녀와 강민석의 사진이었어요. 남자가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오, 이거 꽤 큰 건이네요. 착수금만 500 주시면 일주일 안에 다 캐드릴게요. 500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가진 돈이 거의 없어서. 이지윤이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모텔 보증금에서 절반을 빼낸 돈이었습니다. 250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남자가 돈을 세더니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좋아요. 일단 이만큼 받고 시작해보죠. 사흘 뒤에 다시 오세요. 이지윤이 흥신소를 나오자마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머리를 손으로 가리고 모텔까지 뛰었어요. 사흘이 흐른 뒤 이지윤이 다시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사무실 안에 경찰복을 입은 2사람이 서 있었어요. 흥신소 남자가 이지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미행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사람 손봐주는 일도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이지윤이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부탁한 적 없어요. 이지윤 씨, 잠깐 같이 가시죠. 스토킹하고 특수 협박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이지윤의 한쪽 팔을 잡았어요. 이지윤이 다른 손으로 흥신소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돈 250만 원도 받아갔어요. 흥신소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무슨 돈을 받아요? 제가 언제? 남자가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에서 이지윤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남편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면 돼요? 이지윤이 입을 벌리고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저거 제 목소리 아니에요. 편집된 거예요. 경찰이 이지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살갗에 닿았습니다. 이지윤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흥신소 남자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뒷자리에 앉은 이지윤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빗방울이 차창에 줄을 그으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2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내려다봤어요.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형사가 이지윤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지윤 씨, 여기 서명하세요. 자술서예요. 이지윤이 서류를 보지도 않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그런 거 의뢰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녹음 파일에 다 나오는데 무슨 발뺌이에요. 형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내리쳤어요. 솔직히 말해요. 자기 남편 손봐달라고 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변호사 부를 형편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사서 손봐달라고 했겠어요. 형사가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지훈 씨, 이 사건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인정하시고 협조하면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어요. 전 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꾸민 거예요. 이지훈이 책상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어요. 수갑이 살갗을 파고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지훈이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고 식당은 영업 정지 위기에 놓였고 자신은 유치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지훈이 자술서 쪽으로 손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릴까? 볼펜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회색 정장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가 형사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훈 씨 법률 대리인 서태연입니다. 형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라고요? 변호인 선임 신청은 받은 적 없는데요. 서태연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방금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형사가 마지못해 서류를 건넸어요. 서태연이 종이를 한 장씩 빠르게 넘기며 살폈습니다. 이지훈이 서태연의 옆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보내준 변호사도 아니었어요. 형사님,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요. 서태연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지훈 씨가 변호인 선임할 권리 고지받았다는 서명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체포영장은 어디 있죠? 형사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건 긴급체포로. 긴급체포 요건이 뭐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지훈 씨는 지금 모텔에 거주지를 두고 직장 다니던 분이에요. 서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라고 하셨죠. 원본은 확보하셨나요? 편집 여부 감정은 의뢰하셨고요. 형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이대로 가시면 위법 수사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지훈 씨 풀어주시고 임의 동행 형식으로 다시 조사하시죠. 서태연이 형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사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옆자리 동료에게 눈짓을 했어요. 동료 형사가 다가와 이지훈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지훈의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둥글게 남아 있었어요. 이지훈이 손목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수갑이 풀린 자유로움이 낯설었어요. 이지훈 씨, 일어나세요. 가시죠. 서태연이 이지훈의 의자 옆에 서서 손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서태연이 이지훈의 팔꿈치를 살며시 받쳤어요.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서태연이 가방을 다른 손으로 옮겨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취조실 문을 나서자 복도에 형사 두어 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지훈이 그 사이를 지나 경찰서 정문까지 걸어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져 있었어요. 서태연이 가방에서 검은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지훈의 머리 위로 우산을 받쳐주었어요. 제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이지훈이 서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구신데 저를 도와주세요. 이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태연이 잠시 이지훈을 바라봤어요. 길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에요.
차로 가시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태연이 우산을 더 이지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서태연의 어깨 한쪽이 빗물에 젖어갔어요. 두 사람이 검은 세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태연이 조수석 문을 먼저 열어주었어요. 이지훈이 차에 올라타며 가방을 무릎에 끌어안았습니다. 서태연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이지훈이 시트에 등을 기댔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지훈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서태연이 백미러를 한번 확인하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동안 와이퍼 움직이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이지훈이 옆자리의 서태연을 흘긋 쳐다봤습니다. 서태연의 옆 얼굴은 차분했고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은 길고 마디가 굵었어요. 저 변호사님. 이지훈이 무릎 위에 가방을 끌어안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러 간 거 말고는 변호사님께 따로 연락드린 적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태연이 신호등에 차를 세우며 대답했어요. 이지훈 씨는 저를 모르시죠? 그런데 저는 이지훈 씨를 압니다. 이지훈이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신촌에 있는 한빛 고시원이라고 기억나세요?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지훈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기억이 가물거리다가 어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대학 졸업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한빛 고시원에 불났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바로 그 화재 때 2층에 있던 사람이 접니다. 서태연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을 주었어요. 이지훈이 가만히 옆자리를 응시했습니다. 서태연의 옆모습은 10년이라는 세월에도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마른 체구에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 이지훈의 머릿속에서 10년 전 어느 봄밤의 풍경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처럼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신촌의 골목 안쪽 낡은 4층짜리 고시원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책상 앞에 앉아 형광등 불빛 아래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어렴풋이 매캐한 냄새가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이지훈이 코를 킁킁거리며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를 향한 방문 아래 틈으로 회색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지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도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비상벨이 천장에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이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1층까지 내려와 골목길로 빠져나오자 사람들이 잠옷 차림으로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펴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남자였어요. 얼굴 절반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들것 위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이지훈이 그 옆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자의 손에 닳고 다른 사법시험 수험서가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그 책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모든 것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훈이 인근 병원을 찾아갔어요. 응급실 한쪽에 어젯밤 본 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안 와 있더라고요. 이지훈이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보호자 연락처가 없다고 했어요.
병원비가 밀려서 일반 병실로 옮기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지훈이 지갑을 열었어요. 이번 달 책값으로 모아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잠시 망설였어요. 다음 달이면 어차피 새 책을 사야 했고 학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수납 데스크에 내밀었어요. 2층 화상 환자분 병원비요. 일단 이만큼이라도 내드리고 싶어요. 직원이 영수증을 끊어줬습니다. 이지훈이 그 영수증을 남자가 누운 침대 옆 협탁에 살짝 놓아두었어요. 그날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이지훈이 다시 병원에 들렀어요. 낡은 플라스틱 도시락통에 밥과 국, 멸치볶음과 김치를 담아왔습니다. 이지훈의 자취방 부엌에서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남자가 눈을 뜨고 천장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협탁에 도시락을 올려놓았어요. 드세요. 어차피 병원 밥은 입에 안 맞을 거예요. 이지훈이 한마디 인사만 남기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매일 점심마다 도시락을 가져다 놓았어요. 남자는 처음 며칠은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더뎠습니다. 이지훈이 도시락통을 협탁에 놓고 빈 도시락통을 회수해 가곤 했어요. 이지훈이 학교 시험과 임용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간을 짜내 병원에 들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지훈이 도시락통을 협탁에 놓는데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지훈이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지훈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빨리 회복하시고요. 이지훈이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지훈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시 갔을 때 그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 말로는 친척이 와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지훈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른 채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기억 속의 풍경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지훈이 다시 고개를 돌려 운전석에 서태연을 봤어요. 그분이 변호사님이었어요. 이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화상 입은 얼굴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이에 사법시험을 한 해 미뤘고요. 서태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한빛 고시원으로 가봤는데 이지훈 씨는 이미 졸업하고 떠나신 뒤더라고요. 이름 석자만 알지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지훈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셨고 친척들도 다 외면했고요. 그 도시락 한 개가 서태연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습니다. 그게 살아갈 이유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요. 이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닦아내도 자꾸 흘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지훈이라는 이름을 찾아다녔어요. 흔한 이름이라 쉽지 않았고요. 서태연이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법률구조공단 후배 변호사한테 이지훈 씨 상담 들어왔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서야 알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우연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서태연이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낮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연이 어느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차에서 내린 서태연이 트렁크에서 작은 종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이지훈이 그 가방을 흘금 봤어요. 제 사무실이 위층에 있어요. 일단 올라가시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요. 서태연이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앞장섰습니다. 이지윤이 그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이지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겼어요. 서태연이 옆에 서서 가방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7층에서 멈춰섰어요. 복도 끝에 사무실 문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태연 법률사무소. 서태연이 문을 열며 한쪽으로 비켜섰어요. 들어오세요. 서태연 법률사무소 안은 단정했어요. 벽 한쪽에 책장이 가지런히 서 있고 가운데 회의용 원목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태연이 탁자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녹차예요. 입에 맞으실 거예요. 이지윤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서태연이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지윤 씨,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해요. 서태연이 노트북을 켜며 말을 이었어요. 강민석 회계사 측에서 이지윤 씨를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렸어요. 흥신소 녹취록도 그쪽에서 만든 가짜고요. 네, 저도 그 녹음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지윤이 찻잔을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게 있어요. 이지윤이 카메라와 영수증 봉투, 사진 봉투를 차례로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서태연이 카메라를 받아 화면을 켜고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내 연녀와 강민석이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 손을 멈췄어요. 이건 결정적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영수증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태연이 봉투에서 종이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법인 설립 비용 명세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살폈어요. 여기 대표이사 이름하고 사진 속 여자 신원이 같다면 이지윤 씨 적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제 적금이 그 여자 산후조리원 계약금하고 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였어요. 이지윤이 봉투 안에서 적금 해지 증명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칠순 잔치 때 강민석 가방에서 떨어진 거 주워둔 거예요. 서태연이 안경을 한번 고쳐 쓰고 사본을 받아들었어요. 해지일과 영수증 결제일을 번갈아 가며 비교했습니다.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지윤 씨, 이건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에요. 명백한 횡령이에요. 서태연이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어요. 먼저 흥신소 그 남자부터 잡아야 해요. 그 사람이 강민석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되면 이지윤 씨 누명도 한 번에 벗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이미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요. 이지윤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흥신소 같은 곳은 대포 통장을 써요. 그런데 대포 통장에도 돈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은 남거든요. 서태연이 노트북 화면을 이지윤 쪽으로 돌렸어요. 제 후배가 금융감독원에 있어요. 정식 영장 없이도 의심거래 흐름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지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서태연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흥신소명의 대포 통장에 사흘 전에 1,0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입금자 정보를 추적하면 강민석 회계사 법인 명의 차명 계좌가 나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활용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형사 고소부터 준비하려고요. 이지윤 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그 사건을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서태연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내일 아침에 변호인 의견서랑 같이 무고죄 맞고소 들어갈게요. 흥신소 남자가 받은 돈 출처가 강민석이라는 게 밝혀지면 협박과 위증교사로 묶을 수 있어요.
이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태연이 노트북을 잠시 옆으로 밀고 이지윤을 바라봤어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강민석 측에서 이지윤 씨한테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모텔은 위험해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거쳐 옮겨드릴게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변호사님,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요? 저는 지금 이지윤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10년 전에 이지윤 씨가 저한테 받은 도시락 값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요. 서태연이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을 때 받을게요. 지금은 이기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지윤이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으려고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태연이 약속한 대로 무고죄 맞고소가 접수되었어요. 서태연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흥신소의 녹취록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녹취록은 이지윤의 이전 통화 녹음 파일을 짜깁기한 가짜였습니다. 이지윤 씨, 일주일 안에 흥신소 남자 잡힐 거예요. 서태연이 사무실에서 이지윤에게 결과지를 보여주었어요. 포렌식 결과가 너무 명확해서 그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지윤이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내연녀 쪽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내연녀요. 내연녀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그 법인 말이에요. 거기 사업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면 강민석이 횡령한 자금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서태연이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제가 어제 동기 회계사 한 명한테 자문 받아봤어요. 이 법인의 자본금 출처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해요? 자본금 1억이 모두 현금으로 납입됐어요. 이건 보통 차명 계좌나 페이퍼 컴퍼니에서 자금을 옮겨올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서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석 회계사가 일하는 법인에 청소 용역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쪽에 제 정보원이 있고요. 이지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보원이 있으세요. 이런 일은 합법적으로만 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법의 테두리는 절대 안 벗어나요. 그저 정보 수집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정도예요. 서태연이 안경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강민석 사무실에 작은 개인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비밀번호가 적힌 다이어리도 있고요. 청소 용역통에서 그 다이어리만 잠깐 빼내서 사진 찍고 다시 갖다 놓을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리스크는 있어요. 그래서 이지윤 씨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의해 주시면 진행할게요. 이지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법의 회색지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석이 휘두른 협박과 모함을 떠올리자 망설일 여유가 없었어요. 동의할게요. 진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서태연이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짧게 연락을 했어요. 사흘 뒤 서태연이 이지윤이 머무는 안전가옥으로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이지윤 씨, 다이어리 사진 다 확보했어요. 서태연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다이어리 페이지 사진이 한 장씩 펼쳐졌어요. 여기 보세요. 강민석이 직접 손글씨로 적은 거예요. 서태연이 한 페이지를 확대했습니다. 이지윤의 주민등록번호와 인감도장 위치, 대출 신청서 보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이지윤 씨 명의로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끌어다 썼더라고요. 이지윤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라니. 저는 받은 적 없는데요. 신용카드 명의 도용이랑 명의 도용 대출 둘 다 들어가요.
이거 형사처벌이 무거운 범죄거든요. 서태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차명 계좌 목록과 이체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계좌들 다 추적했어요.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내연녀가 운영하는 법인이고요. 자금 세탁 과정이 깔끔하게 그려져요. 이지윤이 한참을 그 페이지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자기 옆에서 잠을 잤던 사람의 손글씨였습니다. 이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증거는 거의 다 모였어요. 이제 한 방에 끝낼 차례예요. 서태연이 노트북 화면을 닫고 이지윤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석 회계법인 임원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날 정확히 맞춰서 모든 자료를 폭로할 거예요. 임원회의요. 네, 그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강민석의 횡령을 알게 되는 순간 강민석은 회사에서 쫓겨나요. 동시에 내연녀의 법인은 계좌가 동결되고요. 그러면 강민석은 자금줄이 한 번에 막혀요. 서태연이 손가락으로 노트북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지윤 씨, 이번 주는 좀 힘들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을 거고요. 그래도 견디셔야 해요. 이지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태연이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내용 증명 초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지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수요일 아침 강남의 한 빌딩 20층 회계법인 임원회의실에서는 묵직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타원형 원목 탁자에 임원 7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회의 자료를 펼쳤어요. 오늘 안건은 강민석 회계사 승진건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요. 강민석이 짙은 회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꼬리에 가벼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대표님, 부족한 제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석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노크 소리도 없이 벌컥 열렸어요. 비서실장이 두 손에 큰 봉투 7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방금 등기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는데 임원분들 전원께 보내진 거라서요. 비서실장이 봉투를 한 사람씩 돌렸습니다. 강민석의 자리에는 봉투가 가지 않았어요. 강민석이 미간을 좁히며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내 거는 왜 없어? 발신인이 강민석 회계사님께는 안 보냈다고 하셔서요. 비서실장이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대표이사가 봉투를 뜯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옆자리 임원이 따라 봉투를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한참 들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안경이 코끝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강 회계사, 이게 뭔가? 대표이사가 서류 한 장을 강민석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차명 계좌 이체 내역이 적힌 페이지였어요. 강민석이 그 종이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누가 모함하는 거예요? 강민석이 옆자리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강 회계사, 이 회사 고객 자금이 자네 차명 계좌로 흘러간 내역이 다 정리돼 있는데 무슨 조작이야? 다른 임원이 손가락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짚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산후조리원 영수증, 결제자, 이름이 자네 본인이야. 자네 아내 명의도 아니고. 강민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노크 없이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법무팀 직원들이었어요.
강민석 회계사님, 즉시 출입증과 사원증 회수하라는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강민석의 양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무고합니다. 변명할 기회는 주셔야죠. 강민석이 대표이사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대표이사가 등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청 세무조사관 둘이 내연녀의 법인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내연녀가 임신한 배를 안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들어왔어요. 문 열어주시죠. 내연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에 든 휴대전화로 강민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다가 결국 연결되지 않았어요. 방금 강민석의 휴대전화는 임원 회의실에서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태현 법률사무소 안에서 이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 부장급 회계사, 고객 자금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조사 착수. 서태현이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지훈 씨, 첫걸음 끝났어요.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강민석이 가진 모든 재산이 동결돼요. 이지훈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서태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 몰랐어요.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그래요. 강민석이 욕심이 너무 컸거든요.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서태현이 의자를 끌어와 이지훈 옆에 앉았어요. 내일 아침에 가정법원에 정식 이혼 소장 제출할 거예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 모두 들어가고요. 이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1시 무렵 이지훈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강민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나야. 나 좀 살려줘. 이지훈이 휴대전화를 잠시 귀에서 떼었습니다. 옆에 있던 서태현이 손짓으로 스피커폰을 켜라고 했어요. 이지훈이 화면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서태현이 다른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이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합의해줘. 수화기 너머에서 강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합의금 줄게. 위자료고 뭐고 다 줄게.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줘. 얼마 줄 건데? 이지훈이 짧게 물었습니다. 5억. 5억 줄게. 강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어머니도 살고 너한테도 줄 수 있잖아. 지훈아, 한 번만 봐줘. 이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던 서태현을 바라봤습니다. 서태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석? 이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지훈아, 잠깐만. 내 적금 1억을 너 좋자고 쓴 거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든 것도,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도. 이지훈의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어요. 전화 끊을게. 이지훈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손이 그제야 가늘게 떨렸어요. 서태현이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훈 씨, 잘하셨어요. 이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쓸 거예요. 이지훈이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그 사람 목소리 들으니까 별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이지훈 씨가 강해지셨다는 뜻이에요. 서태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새로 따라 주었어요. 오늘 밤은 좀 푹 주무세요. 내일부터 또 일정이 많아요.
이지윤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며칠 뒤 안전가옥 거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태연이 한 장씩 넘기며 이지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재판 당일의 상대 변호인단이 이지윤 씨를 인격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가사 노동 소홀, 낭비벽, 시댁에 대한 불효, 이런 거 다 들고 나올 거고요. 서태연이 종이 한 장을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위조된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강민석이 자기 명의 카드로 결제한 명품 가방 영수증을 이지윤 씨가 산 것처럼 둔갑시켰어요. 이지윤이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자기가 만져본 적도 없는 가방 사진과 결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반박할 수 있게 카드사에 정식으로 결제자 확인 요청해 놨거든요. 서태연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카드를 한 장 더 준비했어요. 뭔데요? 강민석 비서를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이지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서가 증언을 해줘요. 강민석 사람인데요. 그 비서가 며칠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해 왔어요. 강민석이 회계법인에서 쫓겨난 직후예요. 서태연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에 잡힐 진술서였어요. 강민석한테 시킬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2달째 안 줬더라고요. 그 와중에 강민석이 위조 진단서랑 협박사진 만들라고 지시한 게 비서 본인 통장으로 다 결제됐어요. 서태연이 안경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그 비서 입장에선 강민석이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처벌받으니까 살 길을 찾아야 했고요. 자수 형식으로 협조하면 처벌 수위 낮춰주겠다고 검찰 쪽에 약속해줬어요. 이지윤이 천천히 진술서를 받아들었어요. 비서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면 법정에서 한 방에 정리됩니다. 강민석이 직접 지시한 협박 정황이 본인 측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서태연이 시계를 봤어요. 내일 모레가 재판이에요. 오늘 밤은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정장하고 구두 미리 챙겨 놓을게요. 이지윤이 진술서를 탁자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이혼 재판 당일 아침 가정법원 로비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이지윤이 검은색 정장에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서태연이 한 걸음 옆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걷고 있었어요. 로비 한편 의자에 강민석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이 이지윤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전히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2달 사이에 부쩍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이지윤. 강민석이 입을 떼었어요. 이지윤이 강민석의 옆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윤의 등 뒤에 대고 외쳤어요. 저 뻔뻔한 것 좀 봐. 인사도 안 하고. 이지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태연이 이지윤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네요. 법정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정면에 가족관계 사건 표시판이 걸려 있었어요. 이지윤이 원고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서태연이 그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피고석에 강민석과 강민석 측 변호사 2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형 로펌의 베테랑들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6가단 어쩌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이지윤 씨는 결혼 생활 내내 가사 노동을 소홀히 하고
시댁에 무례를 일삼아 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어요. 명품 구매에 빠져 부부 공동 자금을 낭비한 정황도 명백합니다. 이 카드 사용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카드 내역서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서태연이 이지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서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카드 내역서는 사용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서태연이 자기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 카드 영수증 한 장 한 장에 적힌 결제자 본인 서명을 카드사로부터 모두 회수해 왔습니다. 모든 결제 서명이 피고 강민석의 자필이고요. 원고 이지윤의 서명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법원 직원이 서태연이 건넨 서류를 재판장에게 전달했어요. 재판장이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입을 살짝 벌렸어요. 서태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카드들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태연이 법정 정면의 대형 모니터를 손짓했어요. 직원이 영상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강남의 한 명품 매장 CCTV 화면이었어요. 피고 강민석이 임신한 여자의 손을 잡고 매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여자가 가방을 골라들고 강민석이 카드를 건네는 모습까지 이어졌어요.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저게 누구야? 서태연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강민석과 같은 여자가 최고급 산후조리원 로비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었어요. 여자의 손가락에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피고가 따로 동거하고 있는 상대입니다. 임신 4개월 차에 들어선 상태고요. 서태연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무거웠어요. 피고는 원고 이지윤이 5년간 모은 부부 공동적금 1억 원을 해지해 절반은 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으로 절반은 이 여성의 산후조리원 계약금과 차명법인 설립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서태연이 산후조리원 영수증 사본을 법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영상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요. 피고 회사의 자체 CCTV와 산후조리원 측이 정식 절차에 따라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미 사실 조회 회신서가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태연이 차분하게 받아쳤어요. 재판장이 손을 들어 양측을 정리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기각합니다. 자료 모두 채택합니다. 강민석이 입술을 깨물고 자기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인을 신청합니다. 서태연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피고 강민석의 개인 비서 김모 씨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비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 사람이 왜? 강민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서태연이 비서에게 다가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 강민석이 원고의 친정어머니 식당에 곰팡이 핀 식자재 사진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서가 잠시 강민석 쪽을 바라봤어요. 강민석이 비서를 향해 무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시선을 떨구고 입을 열었어요. 네, 있습니다. 식자재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해서 합성했고요. 식중독 진단서는 강민석 회계사 지시로 위조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인, 그 비용은 누가 결제했습니까? 강민석 회계사 본인 카드로 결제했고요. 그 결제 내역은 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습니다. 비서가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법원 직원이 사진을 찍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서태연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또 흥신소 업자에게 강민석이 입막음 비용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1,000만 원이고요. 차명 계좌로 보냈습니다. 제가 강민석 회계사 지시받고 직접 송금했습니다. 강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돈 받고 저런 말하는 겁니다. 강민석이 비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너 내가 키워준 거 잊었어. 강민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한번 내리쳤어요.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강민석이 자기 변호사에게 떠밀려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 아들이. 시어머니가 옆자리에 앉은 신우이의 어깨에 기대며 거품을 물었어요. 방청객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급하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곧이어 응급구조요원이 법정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법정 정리될 때까지 10분간 휴정합니다. 법정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지훈이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서태연이 이지훈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장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양측 변론 잘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 강민석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귀책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 이지훈에게 위자료 4억 원을 지급하고 부부 공동 재산 가운데 차명 재산 일체를 포함한 전체의 6할을 분할 지급하라. 재판장이 의사봉을 2번 내리쳤어요. 이지훈이 무릎 위에 모은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 있다가 따뜻한 피가 다시 도는 느낌이었어요. 서태연이 이지훈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어요. 이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강민석 쪽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법원 정문을 나서자 봄 햇살이 이지훈의 얼굴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태연이 옆에서 가방을 한쪽으로 옮겨들었어요. 이지훈 씨, 이긴 거예요. 네. 이지훈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지훈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피땀 흘려 모은 적금이 시어머니 칠순잔치와 내연녀 산후조리원에 쓰인 것을 알고 식부를 뒤엎었던 이지훈이 끝내 법정에서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가짜 녹취록과 위조된 진단서, 회유와 협박이 거듭되는 어둠 속에서도 이지훈은 자기 자리를 지켰고 10년 전 도시락 한 그릇을 잊지 않은 서태연이 그 곁을 지켰지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칠순잔치에서 이지훈이 빼서 던졌던 결혼반지 말이에요. 그 반지가 와인 흥건한 바닥을 굴러가는 순간 이지훈은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고 이지훈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서는 시간이었지요. 5년이라는 세월이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 무게를 견딘 단단함이 결국 법정의 의사봉 소리로 보상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지훈이 법원 정문 앞에서 올려다보던 그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래 참아낸 마음에는 반드시 햇살이 닿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